2023년 10월 17일 새벽 2시 4분이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아파트 단지에 경찰차 2대가 들어섰다. 27층짜리 고층 아파트의 1층 주차장에 사이렌 불빛이 번졌다. 신고자는 아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119 녹취 기록에 다음과 같이 남아 있었다. 남편이 쓰러졌어요. 거실 바닥에요. 숨을 안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수원 중부경찰서 순찰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거실 소파 앞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있었다. 47세 남성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가에 거품이 말라 있었다. 옆에는 소주잔 하나와 소주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소주병은 반 이상 비어 있었다. 신고자인 아내 정선아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거실 안쪽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은 빨개 있었고 손수건을 양손으로 쥐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하자 그녀는 일어서서 말했다. 화장실 가서 자다 나왔는데 남편이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술을 좀 드셨는데 그렇게 쓰러지실 분이 아닌데.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이분이 걸리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미 사망해 있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였다. 담당 경찰관은 처음에는 알코올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했다. 사망자 주변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 소주병과 잔이 있었고 거실에 가벼운 음주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부검 결과는 달랐다. 사망 후 3일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발표한 부검 결과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결정적이었다. 혈중 밑간에서 고농도의 아코니틴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동물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아코니틴. 초호에서 추출되는 맹독 성분이었다. 무색무취였다. 소주에 타면 구분이 불가능했다. 그것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합정동 오피스 빌딩 50층 강역탐정사무소에 전화가 걸려온 것은 그날 밤 11시 52분이었다. 강역은 책상 앞에 앉아 이전 사건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1980년생이었다. 43살인 그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을 보낸 뒤 이 사무소를 열었다. 50층 창문 너머로 한강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그에게 수백 개의 미해결 이야기처럼 보였다. 전화를 건 것은 형 강민혁이었다. 검찰청 고위 간부인 강민혁은 목소리가 낮았다. 형, 수원에서 이상한 게 넘어왔는데 표면상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처리됐다가 부검에서 동물이 나온 케이스야. 사망자 이름은 김용철, 47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거주. 피의자는 아내 정선아, 45세. 강혁은 볼펜을 집었다. 동물이 뭔데? 아코니틴, 초호 추출 성분이야. 소주잔에서 검출됐어. 강혁이 잠시 침묵했다. 사망일이 언제야? 이번 달 17일. 근데 혁아, 이 사건에 이상한 게 있어. 주변 조사를 해보니까 정선아가 2년 전부터 한의학 관련 온라인 강좌를 들었어. 초호를 다루는 내용이 포함된 강좌야. 강혁이 말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정선아 쪽에서 사설 탐정을 선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직접 우리 쪽으로 연락을 해왔어. 자기는 결백하다고.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 같다고. 검찰이 직접 움직이기엔 증거가 아직 불충분해서 너한테 의뢰를 돌리는 거야. 강혁은 볼펜을 내려놓았다. 의뢰인이 정선아라는 거야. 그래.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밝혀달라고. 비용은 선불로 입금하겠다고 했어. 강혁이 일어서면서 말했다. 이해나 씨 깨울게. 내일 오전 정선아 만나는 거 잡아줘. 강민혁이 말했다. 잡혀 있어. 이미 이해나가 일정 잡아뒀다고 조금 전에 연락 왔어. 강혁은 전화를 끊고 잠시 복도를 바라보았다. 이해나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해나는 2998년생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로 강혁이 2년 전 스카우트하여 합류시킨 인물이었다. 그녀는 세종 로봇을 다루는 능력이 어떤 전문가보다도 탁월했다. 2026년 최신 인공지능을 탑재한 세종은 사무소의 두뇌와 같은 존재였다. 이해나는 그 두뇌를 완벽하게 운용했다. 강혁이 방문을 두드렸다. 애나 씨. 알고 있죠. 이해나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탐정님, 내일 오전 9시에 수원 인계동 카페에서 정선아 씨를 만나게 잡았어요. 자료는 세종이 지금 불러오고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고마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있다가 복도를 걸어 창가로 갔다. 한강 위 서울의 밤이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이었다. 이해나가 운전하는 검은색 대형 세단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카페 앞에 멈췄다. 강혁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정선아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카페 안쪽 구석자리에 앉은 그녀는 45세였지만 훨씬 더 피로해 보였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복장은 검정 재킷이었다. 눈 아래에 짙은 그늘이 있었다. 손은 커피잔 위에 얹혀 있었는데 손마디가 하얗게 됐을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강혁이 자리에 앉자 정선아가 먼저 말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강혁이 말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선아가 커피잔을 내려다 보았다가 강혁을 바라보았다. 저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경찰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심지어 제 친정 오빠도요. 이에 나는 옆에 앉아 태블릿을 켜면서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강혁이 말했다. 온라인 강좌 얘기부터 해주세요. 정선아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제가 2년 전부터 한의학 기초 강좌를 들은 건 맞아요. 남편이 관절이 좋지 않아서 약초 관련된 걸 공부해 보려고 들었어요. 초호가 포함된 강좌이긴 했는데 그건 독성이 있는 식물을 피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들은 거지 사용하려고 들은 게 아니에요. 강혁이 말했다. 소주잔은요. 정선아가 손을 떼었다가 다시 커피잔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술 냄새가 났어요. 외부에서 한 잔 마시고 들어온 거예요. 집에서 혼자 소주를 더 마시겠다고 해서 제가 잔을 가져다 줬어요. 소주병도 냉장고에서 가져다 줬고요. 저는 그 뒤에 피곤해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남편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강혁이 물었다. 그 소주병은 어디서 온 건가요? 정선아가 고개를 들었다. 냉장고에 있던 거예요. 제가 마트에서 사온 게 아니라 사흘 전에 집에 와 있었어요. 누가 가져다 놨는지 몰라요. 남편이 사온 거겠거니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남편이 사온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강혁은 그 대목에서 손가락 하나를 세웠다. 사흘 전에 갑자기 생긴 소주병. 그것이 첫 번째 단서였다. 강혁이 말했다. 그 사흘 동안 그 소주병에 손 뗀 사람이 있나요? 정선아가 생각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술을 안 마셔요. 남편은 그때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안 마셨고요. 그 사흘 동안 집에 온 사람이 있었어요. 조현준이라는 사람인데 남편 회사 후배예요. 사흘 전에 집에 잠깐 들렀다가 갔어요. 이해나가 그 이름을 태블릿에 입력했다. 강혁이 말했다. 조현준 씨와 남편은 어떤 관계였나요? 정선아가 잠시 망설였다. 보통 사이였어요. 회사 일로 가끔 왕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녀가 말을 멈췄다. 근데요. 정선아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이 저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느꼈어요. 몇 달 전부터 연락이 자주 왔어요. 처음에는 남편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나중에는 직접 문자가 왔어요. 그게 불편해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강혁은 이해나를 보았다. 이해나는 이미 조현준 관련 자료 검색을 세종에게 지시한 상태였다. 정선아를 만나고 난 뒤 강혁과 이해나는 사건 현장인 인계동 아파트로 향했다. 경찰 차단선이 아직 일부 남아 있었다. 강혁은 강민혁이 사전에 확보해준 현장 출입 허가증을 제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감식팀이 이미 훑고 간 상태였다. 그러나 강혁은 감식팀이 훑은 공간을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읽는 습관이 있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 소파 앞 바닥에 남아있는 혈흔 양성 반응 흔적. 거실 탁자 위에 남겨진 두 개의 자국. 하나는 소주잔 원형 자국이었고 하나는 소주병 바닥 자국이었다. 없는 것. 안주. 남자가 소주를 마셨다면 안주가 있어야 정상이었다. 탁자 위에 안주 접시가 없었다. 어색한 것. 소주잔의 위치였다. 소주잔은 탁자의 중앙 오른편에 놓여 있었는데 그 위치가 오른손잡이가 자연스럽게 잔을 내려놓는 위치보다 약간 안쪽이었다. 소주병 바닥 자국과의 거리도 기묘했다. 손을 뻗어 잔에 소주를 따르기 다소 어색한 간격이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감식 보고서에서 소주잔 지문이요.
강혁이 말했다. 말해봐요. 정선아 씨 지문만 나왔어요. 소주병에서는 정선아 씨 지문과 피해자 지문이 나왔고요. 강혁이 잠시 생각했다. 소주병에 피해자 지문이 있다는 건 피해자가 직접 소주병을 잡은 적이 있다는 거야. 근데 자네는 정선아 지문뿐이라는 건 이해나가 말했다. 정선아 씨가 잔을 가져다 줬을 때 잔을 한 번도 안 잡았거나 잔에 다른 사람 지문이 닦인 거거나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두 번째 단서였다. 강혁은 부엌으로 이동했다. 냉장고를 열었다. 현재는 경찰이 소주병과 잔을 모두 가져간 상태였다. 강혁은 냉장고 안쪽을 살폈다. 냉장고 문짝 안쪽 선반에는 음료와 조미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선아가 정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모든 것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강혁이 냉장고를 닫으면서 말했다. 소주병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해야 해요. 이해나가 말했다. 세종이 지금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CCTV 분석하고 있어요. 사흘 전 영상이에요. 강혁이 뒤를 돌아 거실로 나왔다. 그는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현관 신발장 옆에 작은 선반이 있었다. 그 선반 위에 방향제 2개와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화분은 생화였다. 그것이 눈에 들어왔다. 강혁이 화분을 가까이 보았다. 아직 싱싱한 꽃이었다. 국화였다. 흰 국화였다. 이해나가 강혁 옆에 서서 말했다. 탐정님, 저도 그게 눈에 띄었어요. 사망자가 생기고 사흘이 지났는데 아직 싱싱해요. 강혁이 말했다. 이 화분이 원래부터 여기 있던 건지 최근에 생긴 건지 정선아한테 확인해줘요. 이해나가 바로 태블릿을 꺼내 정선아에게 연락을 취했다. 잠시 후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정선아 씨가 그 화분 모른다고 해요. 자기가 두지 않았대요. 강혁은 그 화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흰 국화, 죽음과 관련된 꽃이었다. 누군가 이 현관 선반에 그 꽃을 두었다. 정선아가 두지 않았다면 그것은 타인이 두고 간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세 번째 단서였다.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과 이해나는 세종이 분석해온 자료를 검토했다. 송태풍 박사가 회의실에서 법의학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다. 45살의 그는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였다.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인 그는 현장 감식부터 법의학 분석까지 폭넓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조수 나정희가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아코니틴, 초추출 성분. 소주 50ml에 치사량인 0.3mg 이상을 넣으면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감별이 불가능하다. 섭취 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심부전 또는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내에서 아코니틴을 구할 수 있는 경로는 한약재 도매상이나 약초 관련 인터넷 판매처다. 강혁이 말했다. 조현준 관련 자료는요. 이해나가 화면을 전환했다. 조현준, 39세, 피해자 김용철의 회사 후배. 현재 수원 영통구 거주. 이력의 특이한 점은 3년 전에 이혼 경력이 있어요. 이혼 사유는 기록상 성격 차이, 전 부인 증언은 없어요. 그리고요, 탐정님, 강혁이 이해나를 보았다. 이해나가 말했다. 조현준이 한의학 관련 인터넷 카페 회원이에요. 가입 기간이 4년이에요. 강혁은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바로 연산했다. 정선아도 2년 전에 한의학 강좌를 들었다. 조현준은 4년 전부터 한의학 카페 회원이었다. 누가 아코니틴의 존재와 활용법을 더 먼저 알고 있었을까? 나정희가 새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CCTV 분석 결과예요. 사건 사흘 전인 10월 14일 오후 4시 23분에 지하 주차장에 진입한 차량이에요. 화면에 차량 번호판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세종이 차량 번호를 보정 처리한 결과가 바로 나왔다. 조현준의 차였다. 강혁이 말했다. 그날 오후에 조현준이 아파트에 들어왔다. 이해나가 덧붙였다. 출차 기록은 55분 뒤에요. 오후 5시 18분에 나갔어요. 강혁이 말했다. 55분. 충분한 시간이야. 그가 방문했을 때 정선아는 집에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했다. 이해나가 바로 정선아에게 연락했다. 잠시 후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정선아 씨가 그날 오후에 잠깐 마트를 갔다 왔대요. 30분 정도 자리를 비웠다고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냉장고 안에 소주병, 55분 동안 아파트에 있었던 남자, 그리고 30분 동안 자리를 비운 아내, 그것이 네 번째 단서였다.
강혁이 처음 현장을 봤을 때부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다. 소주잔의 위치였다. 부검 결과 피해자 혈중에서 검출된 아코니틴의 양은 치사량의 약 2배였다. 그 양을 소주잔에 녹였다면 잔 하나에 전량이 들어간 것이 된다. 그런데 소주병 바닥 자국과 소주잔의 거리가 어색했다. 강혁은 사무소 실험실에서 같은 규격의 소주잔과 소주병을 이용해 재현을 해보았다. 오른손잡이 남성이 소파에 앉아 자연스럽게 소주를 따라 마실 때의 잔과 병의 배치를 반복해서 확인했다. 탁자 위에서 자연스러운 배치라면 잔이 더 오른쪽이고 병이 왼쪽이어야 했다. 현장의 사진에 남아있는 자국은 그 반대였다. 즉 누군가가 탁자 위에 미리 독이 든 잔을 세팅해 두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소주를 마시러 온 사람이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탁자로 가져왔을 때 탁자 위에 이미 잔이 놓여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그 잔에 소주를 따라 마셨을 것이다. 강혁이 이애나에게 말했다. 애나 씨, 소주병에 피해자 지문이 있었죠. 네, 근데 잔에는 정선아 지문만 있었어요. 만약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탁자로 들고 왔다면 소주병에 피해자 지문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탁자에 이미 잔이 놓여 있었다면 피해자는 그 잔에 소주를 따랐을 거고 잔에 피해자 지문이 없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애나가 말했다. 그 잔을 탁자에 미리 놓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군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잔에는 정선아 지문만 있었어요. 정선아가 잔을 탁자에 올려놓은 건 그녀 자신이 인정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독이 든 잔인지 아닌지가 핵심이에요. 이애나가 말했다. 만약 조현준이 정선아가 자리를 비운 30분 동안 아파트에 들어가서 냉장고에 독이 든 소주병을 넣고 나왔다면 강혁이 이어받았다. 그날 밤 정선아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소주병을 꺼내다 줬을 거예요. 잔은 그 전에 이미 탁자 위에 놓여 있었든지 아니면 정선아가 냉장고에서 병을 꺼낼 때 잔도 같이 가져다 줬든지. 이애나가 입술을 꾹 다물었다. 탐정님. 그러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정선아 씨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거예요.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그 가능성을 지금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강혁은 이애나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추적하게 했다. 하나는 정선아가 수강한 온라인 한의학 강좌의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아코니틴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강좌 수강 이력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는지였다. 다른 하나는 조현준이 가입한 한의학 카페의 활동 내역이었다. 이틀 후 이애나가 결과를 들고 왔다. 탐정님, 정선아 씨가 수강한 강좌는 한국한의학진흥원 주관 온라인 교육과정이에요. 12개 강의 중에 8번째 강의에서 독성 약초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코니틴이 언급되는 건 맞는데 해당 강의에서는 초를 절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위험성을 경고하는 강의예요. 강혁이 말했다. 그 강좌 수강 이력을 경찰이 어떻게 알았는지 확인됐어요. 이애나가 말했다. 신고 접수 이틀 후에 경찰에 익명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보 내용이 정선아가 아코니틴 관련 강좌를 수강했다는 것이었어요. 강혁이 고개를 들었다. 익명 제보. 그렇게 신고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정선아가 그 강좌를 들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려준 거예요. 이애나가 말했다. 그리고 탐정님, 조현준 한의학 카페 활동 내역이에요. 세종이 분석했어요. 화면에 카페 게시글 목록이 펼쳐졌다. 조현준은 4년 동안 그 카페에서 활동했다. 주로 약초 활용 관련 질문을 올렸다. 그런데 2년 전에 올린 게시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게시글 제목은 초를 액체에 녹이는 방법이 있나요였다. 댓글에는 여러 답변이 달려 있었다. 조현준은 그 답변들 중 하나에 감사 댓글을 달았다. 강혁이 말했다. 이 게시글 올린 시점이 언제야? 2021년 4월이에요. 2년 반 전이에요.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정선아가 한의학 강좌를 수강한 게 2년 전이에요. 조현준이 카페에서 초를 액체에 녹이는 방법을 물어본 게 2년 반 전이에요. 이애나가 말했다. 조현준이 먼저 방법을 연구했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2년 후에 정선아가 한의학 강좌를 듣게 됐을 때 그 사실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거야. 이애나가 말했다. 탐정님. 그러면 조현준이 처음부터 정선아를 범인으로 만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정선아에게 한의학 강좌를 추천한 사람도 조현준이 아닐까요? 강혁이 바로 말했다. 확인해줘요. 이해나가 정선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3분 후 이해나가 전화를 끊으면서 말했다. 맞아요. 2년 전에 조현준이 정선아 씨한테 이 강좌를 추천했어요. 관절에 좋은 약초 배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면서요. 회의실 전체가 한 박자 멈춘 것 같은 침묵에 쌓였다. 강혁은 사건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재배열했다. 조현주는 2년 반 전에 아코니틴을 액체에 녹이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연구했다. 그 이후에 정선아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정선아에게 한의학 강좌를 추천하여 수강하게 만들었다. 그 강좌 안에 아코니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였다. 피해자 김용철이 사망했을 때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정선아의 강좌 수강 이력이 결정적인 혐의로 작용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력을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한 사람이 조현준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강혁에게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아코니틴의 구체적인 입수 경로, 조현준이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직접적인 증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현준의 동기였다. 왜 조현준은 김용철을 죽이고 싶었을까? 강혁은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조현준이랑 김용철 사이에 사업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강민혁이 잠시 후 말했다. 혁아, 그게 있어. 방금 확인했는데 2년 전에 조현준이 김용철 명의로 회사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어. 조현준이 사업을 하려다가 김용철을 보증인으로 세운 건데 그 사업이 실패해서 지금 빚이 5억이 넘어. 김용철이 연대 보증을 선 상태야. 강혁이 말했다. 그러면 김용철이 죽으면 조현준의 빚 문제가 어떻게 돼? 강민혁이 말했다. 김용철이 사망하면 연대 보증 문제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게 원칙이야. 근데 정선아가 살인 혐의로 구속되면 재산 처리가 복잡해지고 그 빚 문제가 상당 기간 유보될 수 있어. 그 사이 조현준이 정리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지. 강혁이 말했다. 형, 그게 동기야.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혁아, 증거를 찾아야 해. 강혁은 현관 선반 위의 흰 국화 화분을 다시 생각했다. 정선아는 그 화분이 자신 것이 아니라고 했다. 남편이 두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 김용철은 사흘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정선아가 말했다. 강혁은 이해나에게 말했다. 그 아파트 건물 입구 CCTV 영상도 확인해줘요. 사건 일주일 전부터요. 이해나가 세종을 통해 요청을 넣었다. 결과가 오전 안에 나왔다. 이해나가 화면을 강혁에게 보여주었다. 탐정님, 사건 나흘 전인 10월 13일에 조현준이 아파트 로비로 들어가는 영상이 있어요. 그때 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요. 강혁이 화면을 가까이 보았다. 흰색 작은 화분이었다. 강혁이 말했다. 조현준이 그 화분을 가져다 놓았어. 이해나가 말했다. 근데 왜 화분을요? 죽음을 상징하는 꽃을 왜 그 집에 가져다 놓은 거예요? 강혁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조현준이 정선아한테 감정이 있다는 건 정선아가 느꼈다고 했잖아요. 조현준의 입장에서는 정선아가 그 화분을 보고 자신이 다녀갔다는 것을 알길 바랐을 수도 있어요. 혹은 자신이 가져다 두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증거로 남더라도 그게 선물을 주러 왔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이해나가 말했다. 근데 탐정님, 흰 국화는 보통 조문 때 쓰는 꽃이잖아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조현준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이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었어요. 그 꽃은 예고였어요. 다음 날 이해나가 새벽부터 움직였다. 그녀는 강혁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있었다. 오전 6시에 이해나는 세종을 통해 국내 약초 판매 인터넷 플랫폼의 구매 이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아코니틴 혹은 초호 관련 구매 내역이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초호 자체는 독성 약재로 일반 판매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암시장에서는 한약재 또는 약초 관련 위장 명칭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었다. 세종이 분석을 돌리는 동안 이해나는 다른 경로를 추적했다. 조현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 부분은 강민혁을 통해 법원 영장 없이 임의 협조로 일부만 확인이 가능했다. 강민혁이 보내온 자료를 이해나가 세종에게 분석시켰다.
오전 9시에 이해나가 강혁의 방 앞에서 노크했다. 탐정님, 나왔어요. 강혁이 문을 열었다. 이해나가 태블릿을 들어보였다. 조현준이 2년 전에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약초 농가를 직접 방문한 기록이 있어요.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이에요. 3번 방문했어요. 강혁이 말했다. 그 농가가 어떤 곳인지 이해나가 말했다. 민간 약초 재배 농가예요. 인터넷 판매도 해요. 세종이 해당 농가의 재배 품목 목록을 확인했는데 초호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공식 판매 품목에는 없어요. 근데 농가 후기 게시판에 익명 글이 몇 개 있는데 초호를 특별 주문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가평 농가를 직접 가봐야 해요. 이해나가 말했다. 지금 출발하면 1시간 반 걸려요. 차 이미 예열해뒀어요. 강혁이 재킷을 들면서 말했다. 역시 항상 빠르네요, 애나 씨. 이해나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가평군 청평면 외곽에 위치한 약초 농가였다. 농가 주인 오상덕은 6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 강혁과 이해나가 탐정 신분증을 제시하자 그는 표정이 굳어졌다. 강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편하게 대화하고 싶어요. 저희는 특정 방문자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오상덕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어떤 분이요? 강혁이 조현준의 사진을 태블릿 화면으로 보여주었다. 오상덕의 눈이 사진을 보는 순간 미묘하게 흔들렸다. 몇 번 왔어요. 강혁이 기다렸다. 오상덕이 계속했다. 2년 전이었어요. 3번 왔어요. 처음에는 약초 구경한다고 왔는데 2번째에 초호를 팔 수 있냐고 물었어요. 강혁이 말했다. 어떻게 하셨나요? 오상덕이 시선을 내렸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초호는 독성이 강해서 함부로 팔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한의사라고 했어요.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이해나가 말했다. 신분증을 확인하셨나요? 오상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맞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게 가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팔고 난 뒤였어요. 그때 팔고 나서 더는 판매 안 했어요. 강혁이 말했다. 그때 얼마나 팔았나요? 오상덕이 시선을 피하면서 말했다. 건조 초 50g이요. 강혁과 이해나는 서로를 보았다. 치사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십 회에 달하는 양이었다. 오상덕이 말했다. 나는 그게 그렇게 쓰일 줄 몰랐어요. 강혁이 일어서면서 말했다.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상덕이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말했다. 해야죠.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은 자료들을 다시 배열했다. 조현준이 2년 반 전에 초호 녹이는 방법을 연구했다. 2년 전에 초호를 실제로 구했다. 그리고 2년 전에 정선아에게 한의학 강좌를 추천했다. 이 구도는 완벽해 보였다. 조현준이 5억의 빚 문제로 인해 김용철을 죽이고 그 죄를 정선아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계획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강혁은 여기서 멈추었다. 뭔가가 어색했다. 강혁은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점검했다. 있는 것. 조현준의 아파트 방문 기록, 흰 국화 화분, 익명 제보, 아코니틴 구입 경로 없는 것. 조현준과 피해자 사이의 직접적인 갈등 증거. 조현준이 실제 소주병에 독을 탔다는 직접 증거, 어색한 것. 피해자 김용철이 조현준을 자신의 집에 직접 초대한 이유, 강혁이 이해나에게 물었다. 사흘 전 조현준이 아파트에 왔을 때 피해자가 직접 불렀을 가능성을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이해나가 잠시 생각하다가 세종에게 피해자와 조현준의 통화 기록 분석을 지시했다. 결과가 나왔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사건 사흘 전인 10월 14일 오전 10시에 피해자 김용철이 조현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시간 4분 30초예요. 강혁이 말했다. 피해자가 먼저 불렀다는 거야.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혁이 생각에 잠겼다. 피해자가 조현준을 집으로 불렀다. 그리고 그날 조현준이 방문했다. 그 방문 중에 소주병이 냉장고에 들어갔다. 만약 피해자 김용철 자신이 무언가를 알고 조현준을 불렀다면, 그리고 그 만남에서 무언가가 결정됐다면, 강혁이 말했다. 피해자 김용철이 조현준에게 왜 전화했는지 알아야 해요. 사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나가 말했다. 정선아 씨한테 물어볼까요? 강혁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니요. 피해자 회사 동료한테 물어봐요. 사흘 전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피해자 김용철이 다니던 회사는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건설자재 도매업체였다. 강혁과 이해나는 다음 날 그 회사를 방문했다. 직속 상사 박진태 과장이 면담에 응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박진태가 말했다. 용철이 씨가 그 전날에 저한테 면담 요청을 했어요. 뭔가 얘기할 게 있다고요. 근데 그 면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강혁이 물었다. 어떤 내용으로 면담을 하려 했나요? 박진태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조현준 씨 건이에요. 용철이 씨가 조현준 씨의 회사 자금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는데 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어요. 강혁이 말했다. 회사 자금 문제라면 어떤 종류의 문제였나요? 박진태가 말했다. 조현준 씨가 회사 납품업체 계좌와 개인 계좌를 섞어서 쓴 정황이 있었어요. 2년 전부터요. 용철이 씨가 그걸 감사 자료에서 발견하고 나한테 얘기하려 했던 것 같아요. 이해나가 말했다. 그 감사 자료는 어디 있나요? 박진태가 말했다. 용철이 씨 컴퓨터에 있었는데 경찰이 이미 가져갔어요. 강혁이 강민혁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다. 형, 피해자 컴퓨터에서 감사 자료 확인할 수 있어. 조현준 관련 자금 유용 내역이 있을 거야. 강민혁이 말했다. 알았어. 바로 움직여 볼게. 강혁이 전화를 끊으면서 이해나를 보았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그러면 이게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었어요. 조현준이 회사 자금까지 건드린 거예요. 김용철이 그걸 발견했고 조현준은 그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김용철을 없애야 했던 거예요. 강혁이 말했다. 그래서 2년 반 전부터 준비했던 거야. 언젠가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수단을 마련해 뒀던 거야.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탐정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걸 알고 2년 반 전부터 준비했다는 게 정말 소름 돋아요. 강혁이 말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종류의 범죄야. 충동이 아니라 계획이고 그 계획을 2년 이상 실행해 온 거니까. 강민혁의 연락이 온 것은 그날 밤이었다. 혁아, 피해자 컴퓨터에서 조현준 관련 자료가 나왔어. 2년치 자금 유용 내역이야. 총 금액이 3억이 넘어. 그리고 추가로 이상한 게 있어. 강혁이 말했다. 뭔데? 피해자 개인 수첩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 메모가 있어. 10월 14일자로 쓴 메모야. 강혁이 말했다. 내용이 뭐야? 강민혁이 읽었다. 현준이가 왔다. 소주를 한 잔 줬다. 나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는 현준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정리해야 한다. 내일 박 과장한테 얘기할 것이다. 강혁은 그 메모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재배열되었다. 피해자가 직접 조현준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불렀다. 그 만남에서 조현준이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털어놓았다. 피해자는 그것을 듣고도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동시에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결심했다. 그 만남 이후에 소주병이 냉장고에 들어갔다. 강혁이 말했다. 형, 조현준이 그날 집에 와서 피해자한테 술을 줬다는 거 아냐? 강민혁이 말했다. 메모에 소주를 한 잔 줬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 가능성이 있어. 강혁이 말했다. 그러면 조현준이 소주를 가져왔고 그날 이미 한 잔을 피해자에게 줬어. 근데 피해자는 그날은 죽지 않았잖아. 그날 마신 소주에는 독이 없었다는 거야. 강민혁이 말했다. 그래서 조현준이 냉장고에 독이 든 소주병을 두고 갔을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 처음 마신 소주가 멀쩡했으면 경계심이 없어지잖아. 강혁이 말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다음 날 그 냉장고 안의 소주를 스스로 꺼내 마신 거야. 아무 의심 없이 강민혁이 말했다. 혁아, 이 구도가 맞다면 조현준이 그날 가져온 소주병이 2개였어. 하나는 그 자리에서 같이 마신 멀쩡한 병, 하나는 냉장고에 두고 간 독이 든 병. 이해나가 강혁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다. 탐정님, 피해자 수첩에 소주를 한 잔 줬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피해자 시점이에요. 그러면 피해자가 이미 소주병을 가지고 온 조현준에게 소주를 받아 마셨다는 뜻이에요. 피해자 지문이 소주병에 있었던 것도 설명이 돼요. 그날 조현준이 직접 따라준 잔에서 마셨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직접 병을 잡았을 수도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그러면 사흘 전에 아파트 방문 때 조현준이 가져온 소주병 2개, 하나는 그 자리에서 마셨고 하나는 냉장고에 두고 갔어. 피해자는 그게 전부 같은 소주라고 생각했겠지. 이해나가 말했다.
그래서 사흘 뒤에 정선아 씨가 아무것도 모르고 냉장고에서 그 병을 꺼내다 줬을 때 피해자는 조현준이 두고 간 소주라고 생각하고 마신 거예요. 아무런 의심 없이요.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다. 강혁이 낮게 말했다. 조현준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했어.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을 때 그 신뢰를 무기로 삼은 거야. 강혁은 조현준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했다. 소주병에서 검출된 아코니틴의 농도와 조현준이 가평 농가에서 구입한 초 50g의 상관관계였다. 송태풍 박사가 그 분석을 담당했다.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에서 나오면서 말했다. 건조 초 50g에서 추출 가능한 아코니틴은 최대 2g이에요. 소주잔에서 검출된 아코니틴은 0.35mg이었어요. 50g 전량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아주 소량을 정밀하게 사용한 거예요. 강혁이 말했다. 그러면 나머지 분량이 어딘가에 있다. 송태풍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탐정님. 소주잔에서 아코니틴 검출 당시 분석 보고서를 다시 봤는데요. 잔 내벽 하단부에서 집중적으로 검출됐어요. 강혁이 말했다. 무슨 의미예요? 송태풍 박사가 말했다. 잔에 소주를 따르기 전에 이미 잔 안에 아코니틴이 존재했다면 소주를 따랐을 때 아래에 가라앉은 상태로 희석되기 시작해요. 그 패턴이에요. 이에나가 말했다. 그러면 소주병이 아니라 잔 자체에 독이 있었던 거예요. 강혁이 무언가를 떠올렸다. 소주잔, 정서나 지문만 있는 소주잔, 그 잔에 아코니틴이 사전에 넣어져 있었다면 강혁이 말했다. 소주병보다 잔이에요. 조현준이 그 잔에 아코니틴을 미리 넣어두었던 거야. 정선아가 가져다 준 잔 안에 이미 독이 있었던 거야. 이에나가 말했다. 탐정님? 그러면 냉장고의 소주병은 그냥 소주야. 독은 잔에 있었던 거예요.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조현준이 사흘 전 방문 때 화분을 들어온 게 아니에요. 현관 선반 위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간 거야. 그 집에 어디에 잔이 있는지, 어디에 두면 그 잔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지 이에나가 조용히 말했다. 탐정님. 선반 위에 잔이 있었어요. 현관 선반은 아니지만 부엌 선반이요. 정선아 씨가 자주 쓰는 소주잔 자리가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강혁이 말했다. 조현준이 그날 집에서 55분을 보냈어요. 그 안에서 부엌 선반의 소주잔에 아코니틴을 넣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은 거야. 이에나가 말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정선아 씨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잔을 가져다 줬어요. 강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거야. 소주잔에는 정선아 지문만 남아 있어야 했어. 왜냐면 정선아만 그 잔을 만지거든요. 그래서 정선아가 범인처럼 보이는 거야. 강혁과 이해나는 조현준의 영통구 아파트를 찾아갔다. 조현준은 39살의 평범하게 생긴 남성이었다. 강혁이 탐정 신분증을 제시하자 그는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이었다가 이내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다. 문을 열어주세요. 잠깐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조현준이 문을 열었다. 강혁과 이해나가 들어갔다. 거실에 앉은 조현준은 팔짱을 끼고 강혁을 바라보았다. 강혁이 말했다. 10월 14일에 김용철 씨 아파트에 갔죠. 조현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용철이 형이 불러서 갔어요. 회사 일로 얘기가 있다고 해서요. 강혁이 말했다. 그날 소주를 가져갔나요? 조현준이 잠시 눈썹을 움직였다. 집에 갔을 때 형한테 한 잔 드렸어요. 경황이 없어서요. 강혁이 말했다. 소주병을 2개 가져갔나요? 조현준이 말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강혁이 말했다. 부엌 선반의 소주잔에 아코니틴을 넣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조현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3초 정도였다. 그는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강혁이 이에나를 보았다. 이에나가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조현준 앞에 내밀었다. 가평농가 방문 기록, 한의학 카페 게시글, 아파트 CCTV 영상, 경찰 익명 제보 시간대, 피해자 수첩 메모. 조현준은 화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표정이 서서히 변해갔다. 강혁이 말했다. 아직 직접 증거는 수사기관이 확보 중이에요. 이 자료들은 제가 모은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체포가 아니에요. 조현준이 강혁을 바라보았다.
강혁이 말했다. 당신이 왜 이 일을 2년 반 전부터 준비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듣고 싶어서예요. 조현준이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용철이 형이 제 보증을 서준 게 아니에요. 제가 형 도장을 위조했어요. 강혁이 말했다. 계속하세요. 조현준이 말했다. 2년 반 전에 사업이 안 됐어요. 빚이 너무 쌓였어요. 형 도장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형이 나중에 그걸 알면 저는 끝이에요. 사기죄로 감옥 가고 회사도 잘리고 형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강혁이 말했다. 그래서 형이 알기 전에 없애기로 한 거군요. 조현준이 고개를 숙였다. 저도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아본 거였는데 찾다 보니까 방법이 생겼고 그게 점점 구체적이 됐어요. 강혁이 말했다. 정선아 씨를 이용한 건요. 조현준이 입을 다물었다. 강혁이 말했다. 정선아 씨한테 오래전부터 연락한 것도 그 계획의 일환이었나요? 조현준이 한참 후에 말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정선아 씨를 이용하려고 접근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는 말을 잇지 않았다. 강혁이 일어서면서 말했다. 이 내용은 수사기관에 넘어갈 거예요. 스스로 진술하는 게 나을 거예요. 강혁과 이해나는 아파트에서 나왔다. 이틀 후 강민혁이 강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혁아, 조현준이 자백했어. 전부 다. 강혁이 말했다. 처음부터 다 얘기했어. 강민혁이 말했다. 응. 도장 위조부터 초호 구입 방법 연구까지 전부. 소주잔에 아코니틴을 미리 넣어두었다는 것도. 냉장고 소주병은 아무것도 없는 소주병이었어. 그리고 혁아, 조현준이 경찰에 익명 제보한 것도 시인했어. 강혁이 말했다. 정선아는요. 강민혁이 말했다. 무혐의야. 오늘 오후에 통보됐어. 강혁은 전화를 끊고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가을 햇살이 한강 위에 내리고 있었다. 이해나가 옆에 와서 섰다. 탐정님, 수고하셨어요. 강혁이 말했다. 수고는 애나 씨가 한 거잖아요. 아침부터 움직인 게 애나 씨잖아요.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탐정님이 읽지 않으면 제가 움직여도 소용이 없어요. 두 사람은 잠시 창밖을 보았다. 강혁이 말했다. 이 사건에서 제일 씁쓸한 게 뭔지 알아요. 이해나가 기다렸다. 강혁이 말했다. 피해자 김용철이 그날 조현준의 자백을 들었을 때 아마도 용서하려 했을 거예요. 수첩에 현준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것 같다고 썼잖아요.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이 마신 소주는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살인을 계획한 사람이 가져다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마셨어요. 이해나가 말없이 듣고 있었다. 강혁이 말했다. 신뢰가 무기가 된 거야. 며칠 후 강혁은 정선아를 다시 만났다. 수원 인계동 그 카페가 아니었다. 정선아가 이번에는 강혁 탐정사무소를 직접 방문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표정이었다. 눈 아래의 그늘이 사라져 있었다. 정선아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혁이 말했다. 당연한 일 한 거예요. 정선아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처음에는 제가 왜 의심받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탐정님이 설명해 주신 걸 들으니까 정선아가 이용당한 게 처음부터 계획됐다는 걸 알겠어요. 강혁이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선아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남편 없는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은 못 들어가겠어요. 잠깐 동생 집에 있을 것 같아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선아가 일어서면서 말했다. 탐정님, 남편이 그날 조현준이한테 뭔가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수첩 내용에서요. 그 얘기를 왜 저한테는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강혁이 말했다. 아마 정리되고 나서 말하려 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박 과장한테 얘기하려 했다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정선아가 말했다. 그 사람이 너무 착했어요.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선아가 문을 나갔다. 강혁은 그녀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날 밤 이해나는 세종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 사무소는 조용했다. 강혁은 서재에 있었다. 나정희는 퇴근했다. 송태풍 박사도 실험실 문을 닫고 나갔다. 이해나는 세종 화면을 보면서 조현준 관련 자료들을 하나하나 닫았다. 사건이 종결될 때마다 그녀는 이 작업을 했다. 세종의 분석 화면을 닫고 정리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사건을 보내는 방식이었다. 이번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오래 남을 것 같았다. 소주잔 안에 미리 심어진 독,
아무것도 모르는 정선아, 신뢰를 이용한 살인. 이해나는 강혁이 피해자 이야기를 할 때의 표정을 기억했다. 그는 씁쓸하다고 했다. 강혁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가 씁쓸하다고 말했을 때 이해나는 그 단어의 무게를 정확히 알아챘다. 강혁은 언제나 피해자의 자리에서 생각했다. 이해나는 그것이 그를 탐정으로 만든 이유라고 생각했다.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됐는지를 보는 사람이었다. 이해나는 세종 화면을 다 닫고 창가로 걸어갔다.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서울의 밤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강혁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조현준이 정선아에게 접근한 이유가 처음에는 계획적이었지만 나중에는 달라졌다고 말하다가 입을 다물었을 때 이해나는 그 뒷말이 무엇인지 알았다. 나중에는 달라졌다는 그 말, 그것이 조현준의 가장 비겁한 부분이었다.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계획이 무죄가 되지는 않았다. 이해나는 그 생각을 강혁에게 말했어야 했나 잠깐 생각했다가 고개를 저었다. 강혁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이해나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 그것이 이해나가 강혁을 존경하는 이유였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나가 숨기는 더 깊은 이유의 일부이기도 했다. 이틀 후 강민혁이 사무소를 직접 방문했다. 오피스 빌딩 50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강민혁은 이해나가 내온 커피를 받아 마시면서 말했다. 이해나 씨, 역시 커피는 여기게 최고야. 이해나가 웃으면서 말했다. 탐정님이 아끼는 원두예요. 강민혁이 말했다. 혁이 걔 아끼는 거 요즘에 늘었어. 예전에는 혼자 다 마셨거든. 이해나가 고개를 돌렸다. 강혁이 들어오면서 말했다. 형 무슨 소리야? 강민혁이 말했다. 아무 소리 안 했어. 혁아, 이번 사건은 잘 됐어. 조현준 구속됐고 정선아 씨는 완전 무혐의야. 피해자 김용철 씨 회사 자금 유용 건도 별도로 수사 중이야. 강혁이 말했다. 조현준 형량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강민혁이 말했다. 계획 살인이야. 2년 반이 넘는 준비 기간, 피해자 신뢰 이용, 무고 교사, 중형이 불가피해.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근데 이번 사건에서 네가 가장 먼저 잡아낸 게 뭐야? 소주잔 위치. 강혁이 말했다. 그게 어색한 것이었으니까. 강민혁이 웃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이거 형사 때부터 했던 거잖아. 강혁이 말했다. 여전히 유효해. 강민혁이 일어서면서 이해나를 보았다. 이해나 씨, 이 사람 잘 부탁해. 혼자 두면 커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어. 이해나가 말했다. 걱정 마세요. 잘 챙기고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형, 그만해. 강민혁이 웃으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사건 마무리 후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다. 강혁은 퇴근 후 혼자 사무소 창가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는 가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강력계 시절부터 이어온 습관이었다. 사건이 끝나고 나면 한 번씩 그 사건을 머릿속으로 다시 돌려보는 시간이었다. 소주잔 하나, 무색무취의 독,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설계된 2년 반. 강혁은 생각했다. 조현준이 2번 소주를 사용했다. 한 번은 피해자와 마시기 위해, 또 한 번은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2번 다 소주였는데 하나는 신뢰였고 하나는 독이었다. 그 차이를 피해자는 알 수 없었다. 외관이 동일했으니까. 강혁은 그것이 사람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모양으로 다른 것을 담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은 담은 사람뿐이라는 것. 이해나가 창가로 다가와 옆에 섰다. 강혁이 말했다. 이번 사건 어땠어요? 이해나가 말했다. 어렵지 않았어요. 탐정님이 소주잔 위치에서 출발했잖아요. 거기서부터 방향이 명확했어요. 강혁이 말했다. 처음에는 정선아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해나가 말했다. 저도요. 강혁이 말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의심하는 것보다 상황을 먼저 읽는 게 맞아요. 상황이 어색하면 그게 단서야.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탐정님한테 배운 거예요. 강혁이 이해나를 잠깐 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강이 어두운 은빛으로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빛을 바라보았다. 2023년 10월이 끝나갈 무렵 강혁 탐정사무소에는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다.
나정희가 자료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왔다. 탐정님, 새 의뢰예요. 강혁이 자료를 받아들었다. 이해나가 이미 세종을 켜고 관련 자료를 불러오고 있었다.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에서 분석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사무소의 50층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다. 강혁은 의뢰서를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새로운 사건의 구조를 그리기 시작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그 세 가지가 언제나 진실의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강혁은 언제나 그 문을 열었다. 그것이 그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다. 사건 파일 번호 2023-4, 강혁 탐정사무소 네 번째 사건이 시작되었다.